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상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사회학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그 공부한 게 이제 정치학이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글을 쓰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제 지금 프로필이 두 개인데 제가 감투를 좋아해서 두 개가 아니고요. 그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는 이제 이번 달까지만 제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이제 정치발전소라고 하는 작은 교육기관에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해봤는데 수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졸더라고요.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높낮이가 별로 없고 그래서 되게 졸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스스로 인내가 무언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치아가 좀 못생겨가지고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을 하는 버릇을 못 들여서 이렇게 소리가 좀 먹는 목소리가 돼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목소리를 좀 좋은 목소리를 갖지 못한 게 지금 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도 열심히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텐데 여러분들도 조금 졸리시더라도 좀 잘 같이 좀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주제입니다. 말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주 정치적인 주제입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말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두의 동의를 얻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만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면 그건 거의 틀림없이 내용이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견 속에서 대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인간 활동은 필요가 없을 텐데 인간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속에서 서로 좋은 논의를 이어가고 이견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게 정치학이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건 하등 문제가 되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평소 가지셨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제 생각과 이렇게 대화해 보시면서 본인의 원래 생각을 고수하시겠다면 제 생각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더 튼튼하게 하는 기회가 되면 좋고 더 좋기로는 제 생각을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평소 가지셨던 생각의 어떤 폭과 좀 깊이를 넓게 하시면 그것이 또 오히려 더 좋은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강의도 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가끔 제 생각과 싸우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 생각할 때 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다른 생각을 자기 안에서 수용하는 과정이지 원래 있던 생각을 강화하는 이야기만 듣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랑 약 2시간 정도 제가 일방적으로 한 1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평과 질문과 이견을 드러내실 기회가 있을 텐데 이 2시간이 강의를 듣기 전하고 달리 듣고 나서는 우리가 좀 더 정치적인 문제를 보는데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 시리즈에서는 예외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다루고 아마도 앞선 주제에서는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어떤 진화나 발전에 있어서 예외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외는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대개는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예외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한 위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예외론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 현상에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예외 또는 예외론 또는 예외적 어떤 상황론을 일종의 권력적 효과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외론 전반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제 생각이 아니라 예외가 정치적으로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사례로서 문제를 본다는 걸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결론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결론이 오늘 제 1시간 반의 설명 동안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들 점검하시면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정치 발전은 이 지역주의 때문에 어렵다. 이 지역주의가 너무 예외적으로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개혁이든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다른 특단의 어떤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주의 때문에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고, 나라 망하게 생긴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든 특단의 뭔가로 하려고 개혁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주장에 대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지역주의 망국론이라고 보통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지역주의 망국론이 얼마큼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면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태도는 사실 민주주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개는 동원하고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마치 분단이 돼 있고 공산주의의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반공주의가 때로 이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려고 할 때 활용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지역주의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예외적인 어떤 문제로 다루게 되면서 정치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이데올로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부디 그간 지역주의에 대해서 가지셨던 생각들이 제 생각하고 잘 견줘서, 또는 제 생각을 하나의 준거로 삼아서 그간 가지셨던 지역주의관을 조금 폭넓게 좀 이해하시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면서 지역 감정, 지역주의 때문에 참 나라 꼴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이제 역사적인 원천이로부터 그 변화 과정을 이제 추적해 볼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지역주의 또는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상식화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그 주장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에서든 또는 지식인들이나 여러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권자는 지역주의라고 하는 비이성적 논리에서 투표한다고 이제 보통 야단을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나 학자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놈의 지역 감정이나 지역주의 때문에 이게 맨날 선거만 하면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진술은 이렇습니다. 지역을 둘러싼 편견은
옛날부터 있었다. 전통사에서부터.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 편견의 중심축은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었다. 이 두 지역의 갈등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지역주의가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역주의에 빠진 사회가 됐다. 이런 또 설명이 어디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설명입니다. 사실일까요? 세 번째 상식화된 진술은 이런 망국적 지역주의 때문에 정치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가 계층이나 이념적 차이에 따라서 재편되고 있지 못한 것도 이 지역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선결 과제를 방치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우리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럴까요? 네 번째는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이제 고질병으로 이제 보는 시각의 전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개헌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결단과 같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또 일반적인 또 진술입니다. 달리 말해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조치를 동반하지 않고는 지역주의는 아주 고질병과 같아서 넘어설 수 없다. 이게 하나의 또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언론과 모든 지식인들은 다 지역주의를 비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를 말씀을 건네면서 저기 지역주의자세요? 저기 선거할 때 지역주의에 따라서 투표하세요라고 물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지역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거만 하면 다 지역주의 때문에 이렇게 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모두가 다 지역주의에 대해 투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나는 아닌데 남은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만큼 사실이고 또 얼만큼은 단순히 이렇게 좀 만들어진 해석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문을 다루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거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으로 투표를 했느냐. 지금까지 수천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내가 무슨 지역 개발을 위해서나 지역 감정 때문에라거나 또는 지역 연고를 보고 했다거나 해서 지역 때문에 투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유권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사에서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거만 하고 나면 이번 선거는 또 지역주의 때문에 망했다. 이게 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지역주의자인데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반지역주의자라고 스스로는 말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지역주의 투표를 했다는 듯이 말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미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성보다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사실을 가려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지역 간 감정이랄까, 거리감을 조사했던 어느 정도는 타당성 또는 과학적 어떤 근거를 갖는 최초의 조사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회심리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간의 거리감을 조사하는 결과들을 이제 70년대 중반에 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역 감정 관련된 걸 보려면 어디 무슨 문학 작품에서나 또는 옛날 어디 무슨 신문에서 어디 나타난 거나 뭘 이렇게 찾아야지 객관적인 조사가 있었던 경우는 사실 이게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약간의 조사는 있었지만 사실 그 옛날 그 조사는
이게 과학적인 근거로 조사가 있기보다는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론들의 약간 조금 이렇게 관심 끌기식 이런 거는 있었을지 몰라도 객관적인 조사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조사 결과는 되게 흥미로운데 일단 첫 번째는 호남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호남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가장 큰 거리감을 두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꼈을까요? 가장 가깝게 느낀 사람은 영남입니다. 영남 사람들은 다른 지역들이 호남에 대해서 거리감을 둔 것에 비해서 가장 적게 호남에 대한 거리감을 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지역감정은 영호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호남에 대해서 이 거리감을 크게 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 결과를 이제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원래들 생각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호남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호남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왜 당신은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감을 두느냐. 대부분의 대답은 순위가 높은 대답들은 다 아니 전라도 사람들은 앞뒤가 다르다. 뭐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행태로 이렇게 대답을 한 반면에 호남 사람들은 왜 본인들이 이 어떤 소외감이나 차별감을 느끼냐고 그랬을 때 본인들의 대답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든 경제개발에서 혜택을 덜 본 문제를 말했습니다. 한쪽은 마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에 약간 조금 삐딱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약간 지배자적인 심리를 말했다면 다른 쪽은 본인들의 정치 경제적 차별과 소외에 대해서 대답한 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70년대 중반의 조사에서 호남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이 거리감을 크게 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온 상식도 약간 그에 상응하는 면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언제부터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사람들은 호남에 대해서 그랬을지, 또는 호남은 그 전부터 영남 그러면 아주 그냥 싫어하는 어떤 감정 같은 걸 가졌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지역 감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문제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된 건 1961년입니다. 이때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5월 달에 국회의원이 되고 4월 달인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직후에 5월 달인 것 같아요. 5월 달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5월 16일 날 쿠데타가 나서 제 기억에는 3일인가 아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첫 국회의원직을 이제 박탈당했는데 그 지역은 강원도 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가 보통 아는 DJ라고 불리는 한 호남 출신 정치인이 첫 정치 일정을 가졌다는 것. 그럼 2년 뒤에 대구 출신의 박정희 어떤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나간 것은 아마 기억을 역사책에서나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이때 호남은 박정희에 대해서 투표를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투표를 지지를 안 했을까요? 박정희 씨가 이때 겨뤘던 상대는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이라고 하는 야당 후보였습니다. 이때 선거는 영호남이 지지했기 때문에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전북은 54%가 박정희 후보를 지지했고 전남은
62%가 박정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호남 때문에 원래부터 문제고 뭐 옛날부터 그랬다 그러면 이런 투표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대중과 박정희가 처음 정면으로 붙었던 1971년 선거는 어땠을까요? 1971년 선거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호남 출신 후보가 처음 나온 거고 박정희 후보는 세 번째 나온 걸 텐데 처음 나온 김대중 후보는 그 전에 나왔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 야당 후보, 같은 당 후보에 비해서 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표를 윤보선 씨에 비해서 늘린 데는 전남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는 지역은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윤보선 후보보다 11%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대구에서도 그 전에 충청도 후보인 윤보선 씨보다 8% 이상을 더 얻었습니다. 또 많이 얻은 데는 그 대구 다음으로 많이 얻은 데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71년 선거를 만약에 보통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호남 투표라고만 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때 DJ도 고전했던 지역은 충청도와 경기도와 강원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러 지점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70년대 중반에는 분명히 모든 지역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서 거리감을 표현했지만 60년대는 그거에 반하는 사례들도 증거들도 많다면 그럼 60년대는 과연 어느 지역이 차별받았을까? 또는 어느 지역이 사람들이 거리감을 뒀을까? 여기부터는 사실 과학적 조사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합당하는 조사 자료도 없고 이 결과도 없기 때문에.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가장 거리감을 뒀던 지역은 함경도 출신입니다. 월남해 와서 가뜩이나 전쟁 이후에 살기 어려운 이 도시 지역에서 이게 이주와 정착과 취업과 소득을 위해서 또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도시는 그야말로 생존의 전쟁터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은 함경도 출신입니다. 사실 증거가 없는 건 사실 아니고 많은 자료들에서 함경도에 대한 차별감을 드러내는 기록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딜 것 같으세요? 서울도 서울 출신도 사람들이 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에 또는 뭐 중요 수도권의 큰 도시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지역의 원래 토백이들이 사실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강원도도 원래 강원도 출신은 5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당시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볼 때 지역 이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차별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은 서울 토백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모든 지역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서울 토박이에 대해서 인색하다, 깍쟁이다 이런 조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서는 어렵게 함경도에서 전쟁을 전후하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서울에나 수도권 주변의 지역의 하층으로 자리 잡게 되고 밑에서 영남과 호남과 뭐 여러 그 충청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또 하층권을 형성하면서 서울 토백이가 이 전세를 놓는 집에 뭐 세입자나 또는 서울 토백이가 하는 여러 가게와 상점과 어떤 기업의 피고용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서울 토백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심도 인심이 좀 너무 없다거나 각박하다거나 하는 걸 느꼈던 게 50년대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그게 다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년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70년대 중반쯤 되면 그 자리를 호남이 이어받게 되고 다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많이 줄고 호남에게 부정적인 관념이 많이 가는 걸 자료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실을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럼 왜 함경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이북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많이 줄었을까? 그거는 50년대를 거치면서 이북 출신들이 이승만 정권의 또는 박정희 정부의 반공주의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제와의 갈등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입장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줄었다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럼 이 시기는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은 오히려 다른 모든 지역들 사이에서 볼 때 가장 작았을까를 이제부터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역 감정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온 수도권의 도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지역 감정이 그 뒤에 지역으로 환원되고 순환되는 구조가 우리나라 지역 감정의 확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에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에서 대거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수도권의 주요 산업도시는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도시에 올 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랄까요?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하는 거, 정착하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역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울 자리 잡게 되거나 그러면 뭐 저기 청계천 8가부터 시작해서 뭐 성남의 어떤 광주 대단지 어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로부터 이렇게 초기 정착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운막같이 집을 짓고 그러면 공중 화장실이라는 것도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고 수도 하나라도 이렇게 서로 이용하려면 이 이주민들끼리 그걸 경쟁해야 되는 그 속에 있을 때 첫 번째 지역 감정은 엄밀히 말하면 이주민들 사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또는 수도권 중심에 있는 도시는 어떤 모양새였을까? 우리나라에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은 당시에 영남입니다. 영남 전체로는 우리 사회 전체 인구의 약 30% 또는 약 31% 정도를 차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영남 출신이 서울의 하층에 얼마나 유입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1년도 서울시에 영세민 현황을 가리키는 출신 지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자료를 보면 영남 출신이 서울의 영세민을 구성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남에서 농촌에서 조금 도시의 취업 기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영남 안에 있는 산업벨트를 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남권의 산업벨트라고 하는 게 대구 중심의 구미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포항, 울산을 거치는 이 벨트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안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오기보다는 영남의 산업도시로 이른바 내부 이동이 많게 됩니다. 영남은 70년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영남 출신들이 서울에 오는 것은 대개 대학 교육이나 관료가 되기 위해서 옵니다. 달리 말하면 영남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상층 이동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왔지만 소위 말하는 하층들이 일자리와 좀 더 나은 소득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수도권보다는 영남 안의 산업도시에서 많이 그 요구를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남, 충청 다 인구가 적습니다. 특히 호남은 많이 줄었고 충청도는 호남에 비해서는 덜 줄어서 이제
뭐 그 지역구 크기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선거구 획정이 이제 바뀌면 아마 충청권에서도 이 국회의원 숫자가 이제 호남에 비해서는 좀 오히려 많아지고 지금 생겼는데, 당시 호남 출신과 충청 출신은 수도권 지역의 산업도시에 얼마나 왔을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층, 영세민층 구성은 어땠을까? 71년 자료에 보면 호남 출신이 29%를 차지하고 충청 출신이 두 번째로 많은데 19%. 달리 말하면 30%와 20%가 호남과 충청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의 하층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거기에 영남 출신은 전체 인구 구성에서는 아주 많지만 그중에 10% 정도만 이 수도권의 산업도시에서 하층을 형성한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경쟁의 기회가 강했을까? 어쩔 수 없이 서울과 경기도 토백이와 호남 출신, 또 같이 이주해 온 충청 출신 사이에서 갈등의 계기가 높았다는 건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에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 주변에서 오히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출신들이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60, 70년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야당의 기반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좀 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북과 대구 이쪽은 이 점점점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강한 지지 기반으로 심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시의 야당은 부산 경남과 호남이 야당의 중심적인 지지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옛날 삼김이라고 불리는 야권들 또는 양김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이 지지 기반이랄까, 그 양반들이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온 자원과 이런 것은 부산 경남과 호남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 민주화운동의 지지 연합은 엄밀히 말하면 부산 경남과 호남의 연합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는 두 지역이 그렇게 심하게 갈등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지역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역주의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민주화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역주의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주의는 분리, 독립, 자치를 주장하면서 원래 그 지역이 가졌던 전통적 공동체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영국을 기준으로 말하면 약 300년 전에 통합됐던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분리 자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스코틀랜드를 독립하자라고 하는 투표도 최근에 있을 정도로. 스페인을 생각하면 안달루시아, 카탈루니아, 바스크, 보통 이렇게 불리는 큰 지역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자치 또는 분권을 요청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건 이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라고 불리는 나라의 대부분은 언어, 인종 또는 종교 또는 그 전에 왕조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원래 있었던 전통적 공동체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지역주의 당도 있고 지역주의 강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독립 자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령도 있고 어떤 우리가 옛날에 우리끼리 살았던 그런 공동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강령을 갖는 정당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정당은 다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정당들이지 지역주의를 하겠다는 정당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 공동체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운동이 만약 있었다면 고려시대 묘청의 난이 마지막입니다.
고구려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대개 유럽에서 지역주의는 근대에 만들어집니다. 왜 근대에 만들어지냐면 누가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배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잉글랜드가 중심이 되고 스코틀랜드가 소외됐기 때문에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소외된 어떤 지역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중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중심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 있었던 공동체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식민지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주의를 가지고 정치 갈등이 일어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 공동체로 회귀 경향이 만약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주일 겁니다. 오랫동안 사실상 육지에 있는 권력에 의해서 사실 통합돼 버리 강제로 통합된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시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전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간의 어떤 전쟁과 같은 내전 상황 같은 것을 있었던 적도 없고, 또 그런 걸 때문에 분리자치를 주장하는 그런 정당이나 세력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감정이라고 다 이렇게 말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역주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진 건, 아까 제가 호남에 대한 거리하면 70년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뚜렷이 있다고 했지만 지역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한 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90년대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7년도에 아주 재미난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최초의 논문을, 거의 사실상 박사 논문을 쓴 분은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김만은 박사가 썼습니다. 그분이 87년에 현대사회연구소라고 하는 민간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분의 주제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87년 조사인데, 그 조사에 보면 역시 호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감을 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직까지 이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당신이 출신 지역 때문에 친구를 맺거나 결혼을 하거나 입사를 하거나 할 때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출신 지역을 밝히는 걸 꺼려본 적이 있느냐 할 때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정도는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8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호남은,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3년부터 86년 그 사이는 호남은 오히려 민주화의 성지 같은 거였고, 호남 출신들은 그래도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그 과업을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싸웠던 어떤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민주화 이후 선거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 당시 그야말로 6월 항쟁부터 12월 선거를 고스란히 현장에서 있었지만 제 전화 주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결과를 맞을지는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이런 변화 또는 지역주의를 둘러싼 이런 해석이 갑작스럽게 강화되고,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에 지역구의와 지역감정이란 말이 아주 많아졌던 어떤 겁니다. 전통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학자들은 옛날부터 있었다. 훈요 10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백제신라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다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혹시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호남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충청도에 대해서 가장 심한 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충청도에 대해서 이중환은 권력의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 이게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리고 강원도에 대해서 일종의 일자 무식쟁이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 당시에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하는 건 지방에 관리로 가는 사람에게
그 지방민을 다스릴 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되게 다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그 호남은 차별받았기 때문에 밀란이 많았다고. 밀란이 조선시대 내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딜까요? 영남입니다. 호남은 그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 지역이었고, 조선이라는 게 사실 전주시에도 어떤 이 왕조라고도 불릴 만큼 그 당시에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대개는 그거는 조정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 양반 이 층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데, 대개는 노론과 소론 정권이 지배했을 때는 호남은 우대받았고, 남인이 좀 득세했을 때는 그때는 좀 영남이 조금 뭘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조 때는 대구에 아예 왕이 명령을 내려서 남인을 쳤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정고시에서 아예 거기는 붙이지를 말라고 명령을, 당시에는 중앙관리를 당상관이라고 불렀는데, 당상관 거기는 붙이지 말라고 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영남의 지도층들이 밀란과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라는 것도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역 감정에 또는 지역주의 틀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 중에서도 호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고 동원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백제 신라 얘기 많이 하는데, 백제는 정치의 중심지는 여기 한성, 이 한강 그 바로 이남입니다. 많이 내려갔을 때가 공주 부여까지 간 거지 그 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신라라고 하는 건 참 좀 여러 가지로 어폐도 많고, 후백제의 견훤은 경상도 상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대 이전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어떤 운명이 태어나 있습니다. 맨 하층은 말투도 정해져 있습니다. 말투를 고개를 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맨 하층이면 몸을 완전히 눕혀서만 걸을 수 있고, 평민은 이 고구보다 조금 높이긴 하지만 여전히 굽혀서 살아야 되고, 조선 후기 전까지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건 근대 이후에 인간의 일이지, 근대 이전에는 아예 운명적으로 태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이고 쟤는 전라도고 쟤는 경상도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 지도층들이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 통치의 대상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어쨌든 계급 어떤 그 이하의 어떤 것을 상대하는 그런 것으로 다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사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건 전통사회 중에 어떤 일부만 근대 이후에 발명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옛날 기록 중에 호남을 칭송한 기록은 찾으라 그러면 수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지, 원래부터 전통사회에서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실에도 조금 부합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사태를 알고 있거나, 또는 우리는 그렇게 물론 알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나 좀 지배적인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 도대체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1971년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971년 선거는 정말 재미난 선거입니다. 그때 영호남이 다툼을 했다? 그건 사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때 김대중이라고 하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야권 안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의
변화를 이끌고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0대 기수론이라고 하는 걸 이 당내에서 그 어떤 기대나 그걸 모아서 김영삼 씨와 멋진 대결을 거쳐가지고 승자가 돼서 71년 선거에 나오게 된 겁니다. 71년 선거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김대중 후보가 내세운 것, 진짜 지금 생각해도 꽤 매력 있는 슬로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비군제를 폐지하자, 왜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정보기구가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불렀는데 중앙정보부는 아무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중앙정보부도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주변 이 4대국이 인정하게 해서 이 외교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경제를 이제 가난한 이 보통 사람들도 이제 보호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부유세를 좀 걷어야 되겠다. 부유세 주장도 하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윤보선 씨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박정희 씨보다도 보수적인 야당 후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젊은 후보가 71년 선거에 나왔을 때는 사실 거의 파격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그때 김대중 후보의 연설을 기억하고 연설에 한 60만 이렇게 모일 정도로 대단했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끝에 중앙정보부의 이제 이 정보에 따르면 이 선거에서 정상적인 선거면 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박정희 후보가 맨 마지막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유세를 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 선거가 그 선거입니다.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한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대통령을 할 테니까 이번 한 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그 유명한 71년 선거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걸 이 중앙정보부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박정희 씨랑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래된 기업의 회장을 통해서 박정희 씨한테 전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사람들이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선거 상황이 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밑에 사람들이 짠 선거 전략대로 눈물로 호소하는 전략을 하게 되고 부정선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이 무효표가 그전 선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효표가 주로 전남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겨우 박정희 씨가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이게 71년 선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거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여긴 다 뭡니까? 도시입니다. 도시는 누가 있습니까? 대개는 교육을 좀 받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많고 행정 관료들의 규제가 덜한 데입니다. 농촌은 사실 행정권이 작용하기로 맘먹으면 다른 투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도시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영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서는 그래도 바람이 일어났던 선거입니다. 이걸 어떻게 영원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선거를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민주화나 이 삼선까지 하면서 또 하겠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장기 집권 의도에 대한 국민 전체의 비판적인 선거였다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선거를 승리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겁니다. 선거 이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역 감정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게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71년 선거 공식 해석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판에 따라서 영남과 호남 간의 표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만들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전라도 안에서 지금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 아주 좌경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본인들의 뭐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의심스러운 이 좌경 후보를 뭐 지지하려고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중앙정부에서 호남 출신 엘리트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권위주의 하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해석을 동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70년대 유신체제를 통해서 있었던 변화지만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대개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 혜택을 보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주로 상층에서 주로 그 영향은 있었지만 하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78년 선거가 되면 오히려 야당이 여당을 제치고 1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그 사태의 끝이 1980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의 봄과, 그리고 그 민주화의 봄이 안타깝게도 이 좌절과 동시에 이제 광주에서 아주 비극적인 어떤 걸로 끝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의 봄 시기가 됐는데, 민주화의 봄 시기라는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 안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불의의 사망이 되고 이제 정권이 공백 상태에서 이제 민주화를 이제 다시 일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열광이 이제 이 전국을 뒤덮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민주화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민주화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의 끝이 보통 말하는 5월 17일 날 계엄령이고, 그 다음 날 이 광주에서 어쨌든 어떤 비극적인 어떤 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에 선거가 있는 사이인데, 그때 이게 제가 참 어느 신문사를 이야기를 해서 참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있는 사실이니까 조금 좀 오해 없이, 혹시 좀 제 생각하고 달리 조선일보 생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좀 관용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때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뭐냐면, 민주화를 한다고 해봤는데, 민주화의 봄이 왔는데 결국 봐라, 양김 씨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지역 감정에 불을 지펴놓고 있다. 이게 지난 민주화의 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새로운 정치, 새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상황을 통제해가고 있다. 이게 이제 80년 5월 이 광주에서 비극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 나오는 얘기. 달리 말하면 지역 감정 때문에 큰일 났다. 민주화를 해봐야 양김 씨만 배불리는 지역 감정의 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판을 정리하려는 새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정치란 말이 처음 나온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전두환 5공화국을 이끌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또는 그 신군부 세력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민주화를 한다고 해봐야 지역 감정이 판칠 거고 사회만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도 정치가 아닌 이 양심적인 군부들이 그래도 사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당시에 나온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부정하는 좋은 논리가 71년 대선 이후 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 이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광주에서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도 대규모로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도 마산도 민주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마산에서의 민주화 시위는 한 번도 지역 감정으로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광주에서만
불타는 차량을 이 번호판을 경남 번호판을 꼭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준다거나 이 광주에서 사람들이 봉기를 그러니까 항의를 이렇게 일으킨 거는 이게 지역 감정의 한을 풀려고 나온 거다라거나 김대중 어떤 그 당시 야당 지도자를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뭐 이런다거나 하는 이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 감정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담론은 이 시기에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87년은 어땠을까요? 87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뭐 계층과 세대와 이걸 넘어서 전국에서 이 민주화의 어떤 뭐 항쟁이랄까요? 또는 뭐 6월 항쟁이라고 보통 불리는 6월 한 달 내내 전국적으로 더는 권위주의를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다. 우리도 민주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 운동을 이제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9라고 하는 이제 그 민주화 이제 시작하겠다는 정권 측에서 약속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 민주주의에 맞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제 개헌 이 협상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됐다라고 하는 민주화의 어떤 기대 때문에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크게 이제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이때 조선일보의 참 주필께서 쓴 칼럼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 칼럼도 잘 보시면 적어도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가 이제 기대했던 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분의 해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 여기 선거를 하게 되면 삼김 씨가 다시 이렇게 지역 감정을 해서 그걸 할 것 같고 이게 8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참 걱정이다. 글쎄요, 당시 이런 걱정을 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이런 해석이 당시에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끝은 왜 사람들이 이 민주화를 이게 결국 두 사람만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개탄하면서 두 사람에게 뭔 기대를 이렇게 거냐 또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민주화에 뭘 기대를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속에는 7년 전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고 호남에서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더 크게 터져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민주화를 해봐야 결국 정치인들 배나 부릴 테고 그건 혼란밖에 없을 거고 지역 감정만 또 폭발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이 당시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 칼럼이 참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칼럼에 쓴 분이 노태우 당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좀 보수적인 정당이 그래도 좀 정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갖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나 열정을 마치 무슨 지역 감정이나 또는 지역 감정에 의존해서 양김 씨를 추종하는 모처럼 정의를 규정하는 건 저는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도 좋지만 이 상황과 다른 동료 시민들의 생각을 함부로 지역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건 전 참으로 옳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민주화의 어떤 전기 때마다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90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90년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김대중 씨가 이끌었던 평화민주당을 빼고 나머지 3개 정당이 이제 3당 합당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정당이 있고 김영삼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이끌었던 통일민주당이 있고 또 김종필이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에 이제 2인자 소리를 들었던 신민주공화당의 이 총재였던 김종필 씨가 이제 세 당을 이제 합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당을 합치는데 논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 논리는 지난 선거는 시민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이 선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선거였다. 그런데 돌아보라. 다른 나라는 인류 국가를 향해서 뛰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지역 감정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걸로 볼모로 잡혀서 지금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 미래가 큰일 났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결단이 3당 합당인데 그때 그 결단을 발표했던 새 정치 지도자가 이야기했던 건 구국의 결단이라고 표현을 쓰거나 또는 제2의 명예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화를 하고 났는데도 도저히 사회가 이대로 갔다가는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구국의 심정으로 우리 새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을 합치기로 했다. 그래서 세 당이 합쳐서 한국 사회를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데 새로운 도약을 이제 하기로 했다. 이게 90년 3당 합당의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 당이 합친 의석의 크기가 72%였고 세 당이 가졌던 지지율의 크기도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개원선을 훌쩍 넘는 새 정당이 만들어져서 지역 감정 때문에 분열된 이놈의 사회를 다시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서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때의 논리입니다. 지역주의라고 하는 이 망국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의 예외적인 조치를 지도자들이 결단해서 이뤄내겠다는 논리는 또 한 번 90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되게 이제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95년 또는 97년 뭐 다 중요합니다. 97년은 원래 이회창 후보와 조순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개혁적인 그 우리 사회 제야 세력들이 옹립을 해서 후보가 됐는데 그 두 후보는 이제 김대중 후보랑 후보단이라든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면서 그 두 후보가 합쳐서 만든 게 이제 한나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두 조순 후보와 이회창 씨가 그때 얘기했던 게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게 한나라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똑같이 뭔가 특별한 본인들의 이 요구가 생기면은 늘 지역주의를 말합니다. 2008년도 이 촛불 집회가 있을 때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유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가 국민들이 뭐 이런저런 국정 쇄신을 요구한다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 왜 지역주의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지 왜 딴 얘기를 하냐. 이게 우리가 뭔가 하여튼 변화나 개혁과 이걸 민주화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역주의가 더 중요하고 지역주의를 하는 게 문제 이게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의라는 말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좀 내용 없는 누군가를 이 야단치고 규탄하는 데 사용되는 면이 많다는 걸 이제부터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역주의라는 말은 이게 고정된 의미를 갖는 학술 용어입니다. 지역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을 가리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그건 잘 아시죠? 뭐 무슨 그 한미 FTA도 그것도 국가 간 지역 통합의 한 이야기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역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는 영내 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통합을 가리키는 현상을 가리킬 때 지역주의를 씁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 독립 자치를 주장하는 지역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정치 운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런 운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역주의라는 말이 보통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데도 지역주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썼을까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90년대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지역감정, 지역색, 향토색, 지역정서, 지역차별, 지역편견 이런 말을 썼지 지역주의라는 말은 90년대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감정이나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역주의라고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는 패권적 지역주의다, 저항적 지역주의다, 뭐 한을 푸는 지역주의다, 모두 다 지역주의라는 말로 이 상황을 누가 더 심한가를 두고 이제 말하게 되거나 누가 나쁜 지역주의인지 누가 좋은 지역주의로 말하게 된 건 그 이후의 일이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주의라고 쓰면서 어떤 합의 같은 게 있나요? 혹자는 전라도 사람들의 투표 행태를 비난하기 위해서 저게 지역주의라고 부르고 혹자는 진짜 문제가 되는 지역주의는 경상도 사람들이라고 또 부르고 아니다. 충청도의 지역주의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서 또 지역주의라고 쓰고 지식인들은 일반 시민들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무지몽매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야단치기 위해서 지역주의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그러고 언론들은 선거만 하고 나면 왜 이런 투표가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지역주의고 이번에도 호남은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DJ가 지팡이 한번 들으니까 다 끌려갔다라고 그러고 이런 그냥 해석을 하는 그냥 개탄조의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정치를 욕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됐다라는 거. 전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의라는 말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미 한번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했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면도 있으니까 전 절제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 그러면 그럼 지역 차별, 지역 편견 이렇게 전 정확히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차별되고 있느냐, 어느 지역이 비이성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비판적인 어떤 분석도 가능하고 논의도 가능한데 지역주의라고 일반화해내버리고 이것 때문에 마치 시민들의 무지몽매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이건 누가 시민들을 야단치고 가르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언론인들, 지식인이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지역 간의 표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역 구도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쓰는 말들이 있는데 이걸 다 뭉개서 다 지역주의로 일반화해서 말해버린다면 거기에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란 말을 거의 정치를 욕하는 것에 준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 지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정확한 내용을 말했으면 좋겠다. 지역 간 어떤 그 차별과 지역 간 어떤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어떤 차이나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이 합당한 일인가 또는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런 질문은 저는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개선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지역 간의 차이가 만약 있다 그러면 실제 그 지역의 정당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가? 예를 들어서 야당도 경상도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 감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열심히 좋은 후보 내고 그 지역에서 지역 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대구에서도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꽤 이 지역민들에게 지지도 받았고 지금 대구권에서는 이 그 후보가 내년도 선거에서는 당선권의 범위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고 호남도 보면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민주당만에 이렇게 지지하는 그것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도 얼마든지 있고 무소속도 지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는 일은 호남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민주당 일당 어떤 패권 체제가 되는 것이 낳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도 다른 여론들도 존재하고 돌아보면 충청도도 강원도도 이미 한 지역의 어느 한 정당에 의해서 그게 일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충청도는 3개 정당이 서로 경합하는 체제가 됐고 충청북도마저도 이미 그런 양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에 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사람들이 어쨌든 한 어떤 정당이나 이게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어떤 소외의식이든 뭐든 그런 집단적인 어떤 열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80년에 그런 비극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굳이 왜 다른 정당에 똑같이 표를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당이 특별히 그 과거에 어떤 정부가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하고 하면 그때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보다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있고 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언저리를 우리가 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또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좀 계몽도 하고 하면 모를까 무엇보다 그냥 논의의 시작부터가 아니 그러면은 지역주의 그냥 냅두자는 얘기냐 무슨 지역주의 그러면 당신은 이런 선거를 그냥 두자는 얘기 이런 식으로 강박하고 대화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무슨 이 변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감, 지역주의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거의 잉글랜드에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보수당이 선거에서 한두 석 얻을까 말까 합니다. 보통은 스코틀랜드는 노동당이 다 독점적으로 대표하고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독일 어떨까요? 바이에른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지역구 선거는 거의 100% 비사련이 됩니다. 3인당이 강한 지역이 있고 기민당이 강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신생국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슨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지역 간의 표의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만 무슨 엄청 이상한 국가고 이상한 예외적인 이 지역 감정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역 간 차이인지 그런 게 저는 전제되고 논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역의 어떤 이 요구나 이런 걸 중시하는 데는 혹시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 배분 능력이 과도해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만들어진 거라면 그럼 중앙정부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의 변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지역들이 그런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을 2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중앙정부의 예산 분배권은 그대로 두고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공항 만들어 달라 자기 지역에 무슨 철도 놔달라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구조에서는 이 참 지역들이 안 할 수 없는 요구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후관계에서 먼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나서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잘하게 해서도 지역 문제를 개선해 갈 수 있는 길을 찾거나 지역들 간에 조금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넓히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지역 문제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거나 다른 문제보다도 일단 무조건 지역 문제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제 있는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것에만 기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했고, 이제 저같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반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는 뭐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지역 편견에 심하게 뭐 시달리는 그 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냐. 뭐 일베라는 말을 다 아시겠죠. 뭐 이런 조금 사람들이 뭐 호남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저떻게든 어떤 게 만들어진 편견이 되면 그 편견은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편견은 사실 죽을 때까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고정관념조차도 편견보다도 약한 집단에 대한 이 어떤 인식조차도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죽을 때까지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간이라는 게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만들어지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건 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만들어진 지역 편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심을 갖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저는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들어진 의식은 잘 변하지 않지만 사실 그런 편견과 이 어떤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만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편견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을 통제해 가면서 다른 조금 더 민주주의든 뭐 자유든 이 보편적인 어떤 요소들이 성장하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가 덜 나타나도록 제어해 가는 게 저는 훨씬 유익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갈등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는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극복을 말하는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갈등은 절약해야 되는 거고 편견은 그것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여러 제도적인 거나 여러 뭐 사회문화적인 거나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서 절제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전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편견을 싹둑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편견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방법은 그 편견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보편적인 의식이나 보편적인 관심사나 보편적인 어떤 요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 전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사회과학이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혜를 저는 좀 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시도 때도 없이 때만 되면 지역주의 극복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문제를 더 기정사실화해온 면이 더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열심히 이 약한 지역의 지지 기반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이 지역주의 뭐 극복이나 이런 조금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주장과 이런 걸 앞세워서 마치 뭔가 하는 척하기보다는 여러 지역 기반의 이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민원들을 잘 이 관리해주고 해결해주는데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정당의 기반을 좀 늘려가고 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과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들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지역은 마치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 욕만 해대는 정치를 반복하면서 뭔가 특단에 뭐가 있는 듯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역주의 때문에 계층과 이념적인 차이나 이런 것이 풍부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꾸로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 정치학에서 가리키는 이 이론은 지역과 같은 일차적인 차이는 그 사회의 중요한 갈등이 억압되는 것에 비례해서 커지고 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사람들의 관심과 차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건 소득의 차이라든지 생각하는 차이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사회는 이런저런 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진보적이고 나는 좀 더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정하게 그 사회적 자원이나 정치적 자원을 두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전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것의 노력을 저는 충분히 하면서 지역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이 지역 감정이 심해진 건 노동당하고 보수당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 간의 소위 말하는 적색과 이 파란색 주와 빨간색 주 차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해진 거? 미국의 정당들이 60년대 말 이후 정치가 나빠진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정책을 만들거나 뭐 할 때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 이 차이보다 200만 원대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는 조세를, 500만 원대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노동시장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본인이 교육받고 준비된 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이 어떤 뭐 정책은 어떤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문제의 상당 부분을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저기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삶의 저기를 지배하는 것의 정도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출판사를 하면서 그 철도 기관사의 책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이제 내면서 본인의 경험 중에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차를 급하게 플랫폼에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 아주 더운 날씨여가지고 그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기름도 묻고 이러면서 조금 자기가 조금 뭐 외관이 조금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기차에서 내려서 자기 고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갈등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경제란 뭘까요? 2004년도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연설에서 한 얘기를 좀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의 튼튼함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의 튼튼함은 포춘지에 세계 100대 기업에 미국이 몇 개가 껴있는 거를 말하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할 기회를 갖는지, 아픈 아이를 손님들의 팁으로 살아야 되는 웨이트리스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는데 실직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경제를 튼튼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노동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경제를 강하다고 말한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여러 그 계층적 조건이나
여러 교육적 조건이나 여기에 따라서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이 대우받거나 이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할 수 있지. 이런 욕구들이 줄어들면 다른 욕구들을 통해서 그 차이와 차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게 만듦으로써 그 생각들 사이의 차이가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정부가 될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다가가서 그걸 통해서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민적 열정의 정부를 이끌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이 관심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호남 정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언론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로 호남에서의 시민들의 생각인지 그냥 또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지역 문제처럼 다 치환해서 문제를 또 없애는 어떤 것은 아닌지,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가 출판사를 하니까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회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해도 정치에 접근하는 건 평등한 권리를 갖게 함으로써 그 권리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도 줄여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 문제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동 문제는 진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스웨덴에서 늘 보수 정당들이 투표 선거 때마다 나올 때 우리가 진짜 노동자당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늘 주장입니다. 이미 90% 이상이 급여나 임금을 받아서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문제는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좀 이런 문제를 과거에 무슨 계급투쟁적인 관점이나 지나치게 독재에 항거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시민적인 권리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좀 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출판사를 하면서 늘 제 꿈이었는데, 국내에서 그런 문제를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노사관계나 그런 정치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말하면 다 개탄식의 욕만 하게 되고 노동 문제를 말하면 다 운동론만 이렇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필자를 찾으려고 하고 어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글을 부탁을 하려고 해도 이제 대개는 글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그러면 좀 앞선 나라들에는 청소년 좋은 교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럽을 많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독일에 가서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청소년 이 교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림이 많았고 텍스트 글자로 된 건 아주 작은 어떤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봤는데 1장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저기 브라질의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에게 얼마가 돌아갈까, 이게 이제 1장이었습니다. 독일도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독일의 정규직과 독일 내국민들의 노동시장은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3인주의의 늘 문제도 일국 단위의 보호만 잘 되어 있지, 현재와 같은 세계화된 조건에서는 그게 늘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이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셀 때는 한 15% 정도가 신나치 운동의 지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뭐가 아니고,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본인의 취향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취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저 멀리 브라질의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고 선적하고
다시 그걸 복구, 배분하고 하는 수많은 국제적 노동 협력을 거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일국 단위의 노동 시장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함 때문에 이 외국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은 거기서 혜택을 덜 받고 비정규직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내국민들은 왜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이들에게 가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갈등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은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제적 노동시장의 규범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는 문제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땀 흘리고 그 사람의 땀 냄새도 느껴보고 하는 그 과정 없이 풍부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 삶을 사는 가장 흥미로운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게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을 봤습니다. 3장은 정당을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낸 예시가 숙제하기 싫은 당 만들기였습니다. 내용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숙제를 일률적으로 내는데, 너네들도 스스로 숙제를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요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숙제하기 싫은 당을 한번 만들고 강령도 써보고 조직도 한번 이렇게 구성해보라. 요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정치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 장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치나 민주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글을 쓰면 10대들에게 그걸 말하라고 그러면 대개는 다 학급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자치 활동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담임도 있고 교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 구조에서 그거는 이미 주어진 작은 범위 안에서 그 틀 안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독일에서 가리키는 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나중에 뭔가 이 사회가 뭔가 불합리하다면, 너네들이 평생 열심히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 이후의 삶이 사회로부터 보호가 적다면 그럼 노인당 만들어라. 만약에 이 결혼을 했는데 가사 부담을, 독일은 조금 여성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가사 분담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주부당 만들어서 남자들도 이 가사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사회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라. 이런 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치 조직을 만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제들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몸이 자라면 몸이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열정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열정의 크기가 늘어나는데 그 열정이 좋은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열정이 남 왕따시키고 남 빵셔틀 하지 않고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나도 책상에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는가를 학교나 부모나 교육정책이 그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나중에 내가 커서라면 그런 교육정책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학급 안에서 서로 이 동기들끼리 때로 부대끼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뭔가 만들어보는 일도 하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협력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런 삶이 돼야 좋은 열정이 사회를 휘감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지금 구조에서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사상이 의심스럽다거나 이념적으로 좌빨이니 또 반대로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보수적인 사람에게 욕을 해대고 선거만 끝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런 열정으로 사회를 휘감으면 어떻게 사회가 더 넓게 연대하고 더 넓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일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만 민주주의가 잘 됩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의 특징은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은 왜? 다른 분야랑 달리 함께 일하고 자연과 가장 가깝게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이 잘 된다거나 IT 분야가 잘 된다거나 서비스 시장이 크다거나 하면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가끔 촛불 들고 화내고 이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서 공공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갖게 해야 그래야 다른 것에 분노나 어떤 적대감이나 어떤 그런 걸 덜 터뜨린다는 것. 우리가 지역 문제만 그냥 들여다보면 그 자체의 불합리함과 거기에 있는 가끔 과도하게 특정 지역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만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는 전 불가피한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 그런 욕구들이나 그런 열정들이 줄어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지역 문제를 줄이는 최고의 좋은 방법? 지역 간 협력 행사를 수만 번 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절대 지역주의 같은 걸 하지 말라라고 반지역주의 선언을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시민됨의 권리는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건지를 폭넓게 얘기를 해주고 민주주의라면 어떤 의견을 갖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사한 의견을 갖는 사람들끼리 공통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걸 가리키고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무슨 계급투쟁이나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회나 그 기반이 좋아져야 되는 문제를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저는 서서히 줄어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점이 들어와야 민주주의도 발전시키면서 지역주의 문제가 갖는 불합리성도 줄여가는 일이 병행될 수 있지. 이 문제를 지역주의가 있는 한 민주주의란 무슨 사치스러운 얘기냐. 지역주의가 있는 한 아이고 무슨 사람들의 수준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뭘 더 바라는 이런 식이 되면 실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에 열정과 관심을 오히려 더 억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 점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마치게 되겠는데 일찍이 아닌가요?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지역주의 망공론을 앞세워서 상대 지역이나 상대 정당 욕하고 비난하면서 뭔가 예외적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변화가 없는 그런 개탄의 정치 언어를 반복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보편적 발전의 과제를 꾸준히 해결해가며 결과적으로 지역주의적인 어떤 갈등의 감정과 현실을 좀 개선해 갈지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유럽의 민주화는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0년 정도에 걸쳐서 발전하고 안정됐고 유럽 대륙을 기준으로 말하면 약 100년 정도 이 민주화를 둘러싼 갈등과 진통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한 시민권 속에 뿌리내리고 다양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와 변화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꼽히는 거지 어느 한순간 민주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 그러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사회를 성숙시키는 것이 늘 병행되는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는 유럽하고 달리 또는 선진민주하고 달리 뭔가 이상하고 예외적이고 막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뭐 때문에 뭐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는 문제를 보기 어렵게만 한다는 것. 이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내세웠을 때 세계는 그 전에 지구의 움직임이나 천체의 움직임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주의라는 것은
상당 정도는 해석의 문제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옳은 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막 이 화내는 것으로 그냥 방치할 건가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해석을 바꾼 것이 인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듯이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안경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는 참 지역주의 때문에 못 살겠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안경을 끼게 되면 서서히 사회를 개선해 가면서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도 줄여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경을 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좋은 안경을 낀다면 나날이 우리 사회가 개선해 가야 될 과제를 눈 감지 않고 거기에 부릅뜨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노력을 계속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맨날 개탄하고 화만 내면서 현실에 참여하는 걸 스스로 억제하기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강의가 평소에 가지셨던 지역주의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고민들에 조금 좋은 생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